중기시에서 주로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 주창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의미 시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시가 무의미 시라고 주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론에서 동시에 시도 쓰고 시론도 썼으니까. 그럼 무의미 시가 뭐냐? 우리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시도 기본적으로 언어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가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표현할 때 그게 장미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는데 김춘수가 볼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이 대상,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꽃이에요. 이게 구름입니다. 장미라는 이 원래 대상, 구름이라는 이 원래 자연물, 그것 자체만을 지시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미는 원래 이름이 없었겠죠. 그냥 있는 그 자체의 하나의, 그죠? 존재였겠죠. 식물로서의 그 장미. 근데 이름도 인간이 붙인 거잖아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라는 이름도 인간이 붙인 거겠죠. 영어로 붙이든 우리말로 한국어로 붙이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죠. 그런데 시는 이 언어를 가지고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미에서. 그렇죠? 인간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름 자체에 인간이 이 원래 원초적인 이 자연물 자체에 인간이 어떤 이름을 붙였을 때 이미 인간적 의미 부여를 한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김춘수가 무의미 시를 쓰겠다고 한 것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작용, 이걸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장미라고 자기 시에다가 쓰더라도 이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이 장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장미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자체, 구름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구름. 그런데 그걸 구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 구름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화가라면 그걸 그냥 그리면 될 텐데 이름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장미도 그냥 그리면 되지. 그죠? 근데 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인은 언어를 가지고 그 대상을 얘기해야 되니까 장미라는 언어, 구름이라는 언어를 말하지 않고 그 원초적 자연물 대상을 얘기하기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김춘수는 그걸 시도해 보겠다는 거죠. 인간적 의미 부여가 되기 이전에 원래 그 상태 자체, 순수한 사물 자체를 제시하겠다. 예를 들면 자신이 시에 빨간 장미가 등장한다. 우리가 빨간 장미가 등장하면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건 정열을 의미한다. 영원한 사랑, 그죠? 변치 않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할 때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시인이 시 속에 빨간 장미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김춘수는 자기가 빨간 장미를 시에다가 쓰더라도 독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지금 빨간 장미는 진짜 원래 아무 의미 없는 그 빨간 장미 자체만을 그냥 제시하려고 했다는, 화가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그대로만 사진을 찍듯이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무의미 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러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언어 자체가 이미 의미를
우리가 인간이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 부여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들 이름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보통 부모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이 붙이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붙이죠. 그죠? 순 우리말 이름이든 한자의 이름이든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름이 없듯이 의미 없는 언어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김준수는 그걸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시도이죠. 그죠? 아까 뭐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장미나 구름을 그리는 화가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순수하게 인간적 의미를 제거한 예술은 무엇일까요? 음악이죠. 음악은 소리 자체로, 그죠? 의미로부터 가장 벗어나서 어떤 아름다움을,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언어 예술인 시나 소설은 가장 의미에 가깝죠.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선행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관점으로 초기시를 고찰하는 논의와 무의미시 규명을 중심으로 중기시를 고찰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다시 세분하면 꽃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연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1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밑에 각 주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학기에 발표문은 이거 생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 하고 바로 자기 생각만 그냥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 검토 이 파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점을 받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작품만 읽고 자기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스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보통 논문 쓸 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책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율과 이미지를 비롯한 시작 기법 및 창작 방법에 대한 연구. 세 번째는 시적 상상력과 원천에 대한 연구. 네 번째는 조금 빠뜨렸네요. 시적 변모 과정에 대한 연구, 타 시인과의 비교 연구. 이게 아주 세분해서 지금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 의식과 목적 방법, 이거 순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는 이러이러했는데 이 논문은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241쪽 셋째 줄입니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들을 토대로 타령조 연작시를, 타령조라는 제목의 시가 연작시로 총 13편이 발표되었습니다. 두 권의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시집이 아니고 두 권의 시집에 나누어서 이렇게 연작시로 발표돼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타령조 1, 타령조 2. 타령이란 것은 우리 전통의 어떤 장르 중에 하나죠. 타령. 근데 그걸 현대시에 뭡니까? 변형해서 활용해서 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 타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넋두리, 그죠? 타령 형식을 현대시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어디에 연구 목적을 삼았습니까? 연구 대상은 타령조 연작시입니다. 13편이에요. 그 중에 그걸 대상으로 뭘 분석하겠다?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분석하겠다. 그래서 무의미시의 구조화 원리 중에 한 측면을 고찰하려 한다. 이게 중기시에 아까 얘기했죠? 중기시의 무의미시란 게 시도되었는데, 그죠? 그 중에 한 분야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술적 리듬을 통한 무의미시다. 이게 약간의 뭐예요? 주술적인 요소,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무의미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무의미시의 형식은 뭐냐? 형태는 뭐냐? 242쪽 가봅시다. 여기 이제 위에서 8째 줄 보세요. 242쪽 위에서 8째 줄. 김춘수는 무의미시의 두 방향으로서 주술적인 리듬을 통한 무의미시와
풍경의 묘사를 통한 무의미시를 개척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김춘수가 중기시에서 무의미시라고 하는 것을 실험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험했다. 하나는 주술적인 리듬을 통해서,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 무의미시에 도달하려고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작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시도죠. 하지만 불가능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무의미시를 쓰겠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100% 제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도 의미가 완전 제로인 언어는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시가 일종의 목표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숨어 있다. 혹은 그죠?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경의 묘사를 통한 무의미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런 거죠. 장미를 그냥 그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그냥 묘사하는 것입니다. 풍경 묘사처럼. 풍경화처럼 그냥. 이럴 때 무의미시는 독자들은 대체로 이 장미가 빨간 장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죠. 내시에 나오는 장미는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그 빨간 장미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감상하라는 거죠. 구름도 맞아요.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제거하고 자기 시를 봐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이 풍경의 묘사를 통한 무의미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시도한 게 아니라 이 음악적 요소, 주술적인 음악 이걸 통해서도 무의미시를 시도했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이 타령조 연작시는 풍경이 아니라 이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 즉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이 무의미를 추구한 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령조 연작시를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통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반복과 변주가 바로 이 주술적 리듬과 관련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연구의 목적이 제시되었고, 이제 방법은 242쪽 둘째 단락부터 이제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타령조 연작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미적 효과와 기능 면에서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김춘수 무의미시의 두 방향 중, 아까도 얘기했죠? 무의미시를 두 방향으로 시도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타령조 연작시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 해당돼요? 주술적 리듬을 통한 무의미시다. 그것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반복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다 이 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방법론. 반복은 뭐예요? 텍스트 언어학의 뭐예요? 6가지 그죠? 기법, 그죠? 텍스트 언어학의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개념적 해석도 하고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구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 김춘수의 시도 그렇게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2쪽 둘째 단락부터 243쪽 그리고 끝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244쪽으로 넘어갑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김춘수의 타령조 연작시 13편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언술 구조가 나타나더라.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정리한 것이 여기 나오는 6가지 유형입니다. 244쪽 밑에서 넷째 줄이죠. 이 글은 김춘수의 타령조 연작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병렬, 기결,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순환, 이건 뭔가 하면 순환이 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이제 병렬이 기본을 이루고 병렬과 기결이
복합 유형을 이루는 경우와 병렬과 순환이 복합 유형을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대칭이 기본을 이루고 대칭과 순환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대칭과 전환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점층이 기본이고 왕복으로 연결되고 확장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더 세분하면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6가지. 그런데 이제 13편 중에 이 6편의 이 타령조 연작시 중에서 6편이 각각 이 유형 속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 한 편씩을 각 유형마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역시 그리고 공통된 것인데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이 언술 구조를 어떤 측면에서 분석해요? 미적 효과와 기능 면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살핀다 그랬는데 그 너머에서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것은 주제적 측면, 내용적 측면이고 여기까지는 다 어디에 속해요? 형식적 측면, 기법적 측면이죠. 이 반복과 변주라는 것은 일종의 기법이니까요. 그죠? 일종의 기법을 분석해서 구조와 원리까지 찾아보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한 형식과 기법을 통해서 어떤 주제와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그죠? 이게 의미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내가 얘기했듯이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타령조 연작시를 통해서 주술적인 리듬을 실험해서, 그죠? 실험해서 무의미시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실제 자기가 이론적으로 무의미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진짜 100% 순수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주제가 드러나는 시도 있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시도 있죠. 김순수는 대표적으로 의미가 숨어 있는 시죠. 왜?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어떻게? 의미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시에서. 그런데 여기까지 또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와 원리가 위치하는 것은 위상은 어디냐? 이 구조와 원리는 시의 경우에 형식과 내용의 뭐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죠. 구조와 원리는 형식에도 작용하지만 내용에도 작용합니다. 그죠? 형식과 내용이 맞물리는 곳에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와 원리는 형식과도 관련되고 내용과도 관련되어서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인데 이거는 시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니까 이걸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 언술 구조를 분석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도달해 보겠다는 것이고 이걸 찾아내면 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도 연결되는, 그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연구 목표를 갖고 뭐 김춘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전체에서 7명의 시인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가지 유형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2장이 보세요. 2장은 이제 바로 병렬, 기결, 병렬, 순환 이 두 가지 언술 구조가 나오는 타령조 연작시를 한 편씩 고른 것입니다. 타령조 6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병렬, 기결에 속하는 것이고, 그죠? 뭐가 병렬, 기결이에요? 변주의 특성이, 그죠? 지금 반복은 생략하고 변주로 바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변주의 유형이 첫 번째 뭐예요? 병렬, 기결이다. 두 번째 특성은, 두 번째 유형은 병렬 뭐예요? 병렬 순환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6가지를 지금 찾은 것이죠. 6가지 찾았습니다. 이때 이 병렬하고 앞에 나오는 이거 병렬,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대칭. 세 번째는 뭐예요? 점청. 요게 우리가 이 변주의 은술 구조를 살필 때, 즉 대꾸를 살필 때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일차 범주에 속한다 그랬죠. 그죠? 10가지의 이 변주, 대꾸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기납적으로, 이론적으로 먼저 설정한 게 아니고 다 조사해 보니까 이 10가지 정도가 이 7명의 시인에게서 이렇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서 이 병렬, 대칭, 점청하는 것은 1차 범주고, 그죠? 그 다음에 기결, 순환, 또 뭐가 있어요? 기결, 순환이 있고, 여기 보니까 순환, 전환이 있네요. 순환은 여기 2번 나옵니다. 전환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왕복 확장이 나오죠. 이건 2차 범주라 그랬죠. 그죠? 기억납니까? 변주의 방식, 유형이 10가지가 있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앞에 5가지는 1차 범주고, 그죠? 뒤에 5가지는 2차 범주여서, 그죠? 기억납니까? 이 1차 범주가 더 기본적인 것이고 2차 범주는 주로 이렇게 복합 유형에서, 그죠? 복합 유형에서 1차 범주에 따라서 나오는 2차 범주로 이렇게 5가지가 등장한다. 그 얘기가 244쪽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각 장마다 나오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보세요. 244쪽 위에서 넷째 줄. 이때 변주의 방식으로 삽입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청. 이 5가지가 1차 범주죠. 그 다음에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이게 2차 범주. 1차 범주, 2차 범주. 1차 범주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일 유형에서 많이 형성되는데, 그죠? 2차 범주는 단일 유형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이렇게 복합으로 2개 이상이 결합될 때 주로 이렇게 2차 범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기본 범주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5가지가 기본 범주다. 이것도 뭔가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기납적으로 그렇게 찾아본 것입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타령조 6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병렬 기결에 속해요. 과연 그런가 아닌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타령조 11인데 그것이 병렬 순환에 속한다라고 봤어요. 제목을 보면 이걸 제시했습니다. 뭘 제시했어요? 반복과 변주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옆에다가 시적 의미를 제시했어요. 뭐가 시적 의미입니까? 245쪽 보세요. 사랑의 경로와 허무. 이게 첫 번째 병렬 기결의 은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시적 의미가 김춘수 씨의 경우에 이게 어떤 시를 분석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타령조 6을 분석하니까 사랑의 경로와 허무를 제시했다. 그 의미로서, 시적 의미로서. 그 다음에 병렬 순환의 경우는 사랑의 경로와 방황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 2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3장,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구동령.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조교가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쪽. 입에 가까이 대고. 자, 이 작품 타령조 6이라는 작품입니다.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다른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진 시인가. 그리고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는 부분은 내가 이미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눈여겨보면서 읽어봅니다. 그해 여름은 6월 한 달을 비만 보내다가 7월 한 달도 구질구질한 비만이 보내오다가 8월 어느 날 난데없이 달려와서는 서둘렀을까. 지나가는 붕어파리 노인을 불러다가 문물에 구름을 띄우기도 하고
수국을 피우고 그동안 썩어있던 로비비아 줄기에서도 어느새 갓난애기 기쁠 만한 로비비아를 뽑아 올리고 그처럼 너무 서두르다가 우퉁을 벗은 채로 쿵 하고 갑자기 쓰러졌을까? 정말 그처럼 허무하게 그녀의 마당에서 그의 여름은 쿵 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을까? 건장한 놈이 6월 한 달을 비만 보내다가 7월 한 달도 구질구질한 비만 보내오다가 8월 어느 날 난데없이 달려와서는. 네, 이게 다령조 6 작품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A, B, C라고 큰 대문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대문자 A, B, C 이렇게 붙인 것은 이게 연 구분이 없는 하나의 연어로 된 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의미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단락을 나눠 본 것입니다. A, B, C 그 다음에 D로 전개되는데 마지막에 A 다시가 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A 다시는 A가 다시 한번 더 반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변주를 일으키며 반복됐기 때문에 A 다시라고 붙인 거죠. 잘 보세요. 다시 A를 보고 A 다시를 보세요. A는 그의 여름은 6월 한 달을 비만 보내다가 7월 한 달도 구질구질한 비만 보내오다가 8월 어느 날 난데없이 달려와서는 서둘렀을까. A 다시를 보세요. 끝부분입니다. 건장한 몸이 6월 한 달을 비만 보내다가 7월 한 달도 구질구질한 비만 보내오다가 8월 어느 날 난데없이 달려왔으는. 그죠?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생략이 일어났고 조금 문장이 그죠?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죠. 이 타령 한 편의 타령조 속에서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A-는 시 전체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읽은 학생, 구동령, 답변을 해보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A의 주어는 뭐예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전체 A 부분에서 주어는 그렇죠. 주격조사 은이 붙어 있죠. 그의 여름은 마지막 서술어는 뭐예요? 서둘렀을까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법, 비유법이 기본적으로 구사되고 있습니까? 그의 여름이 서둘렀다는 거야. 6월 한 달, 7월 한 달 계속 그죠? 구질구질하게 비를 내리다가 갑자기 서둘러서 어떻게 했어요? 난데없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쿵 하고 쓰러졌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무튼 주어는 그의 여름이고 서술어는 서둘렀을까라는 의문형 서술어로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비유법이 쓰이고 있습니까? 화류법 혹은 어인법이 쓰임되고 있죠. 그의 여름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 전체를 보면 그의 여름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잘 보면 그의 여름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을까? 6월 한 달, 7월 한 달은 그렇게 지루하게 그죠? 비를 내리다가 갑자기 서둘러가지고 어디 와서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의 여름이? 이 시는 전체가 하나의 연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쓰러졌어? 그녀의 마당에서 쓰러졌지. 그의 여름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통을 벗은 채로 쿵 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녀의 마당에서. 또 이를 보면 또 한 번 주어가 또 나옵니다. 그의 여름은, 그죠? 주어는 그의 여름이야. 근데 사실은 그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표면적인 주어지만 이 주어는 어떤 존재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
그녀의 마당에 와서 쓰러졌잖아. 그의 여름은 어떤 남자를, 그죠? 암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건장한 몸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A-로 가봅시다. 건장한 몸이 6월 한 달을 비만 보내다가, 이 건장한 몸이가 주어인데 이 A-는 A의 변형이잖아요. A에서 주어가 뭐예요? 그의 여름은 이잖아요. 그의 여름은 지금 건장한 몸을 가진 남자로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에요? 그의 여름이, 그죠? 구질구질하게 6월 한 달, 7월 한 달, 2달 동안 뭡니까? 지루하게 장마비를 보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은 여름이 끝났다는 거겠죠. 그죠? 여름이 끝났다. 갑자기 끝났다. 구질구질하게 장마비를 보내다가 갑자기 끝났다. 근데 그 안에 숨은 의미는, 김준수는 자기 시의 의미를 찾지 말라 그랬지만 사실은 의미가 숨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부탁한 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시인이 내 시는 이렇게 봐주세요 한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건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구질구질하게 오랫동안 끌다가 갑자기 끝나버린 거야. 그죠?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설득력 있는 해석은, 왜냐하면 그의 여름은 이 주어인데 그의 여름이 어떤 남자로 지금 계속 비유가 되고 있고, 마당에서 쿵하고 쓰러졌는데 누구의 마당이에요? 그녀의 마당이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미는 그렇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분석하려고 한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 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고, 이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뭡니까? 세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주 치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걸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시를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석하고 끝날 수 있는데, 반복과 변주라는 이 언술 구조를 분석하는 차원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을 다 끊었어요. 반복되는 부분, 변주되는 부분을 줄을 다 끊었어. 한번 봅시다. 기억, 그의 여름은 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한 번 더 반복되죠. 이에 오면 한 번 반복됩니다. 그죠? 그게 주어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6월 한 달 할 때 월 한 달, 7월 한 달 할 때 월 한 달. 또 이게 뒤에 가면, 그죠? A-에서 6월 한 달, 7월 한 달 또 한 번 더 반복되죠. 그리고 8월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6월 한 달, 7월 한 달 이렇게 반복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6가지 반복의 형태 중에서 월 한 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6월 할 때 6가 7로 바뀌고 8로 바뀌죠. 병행구문이지, 병행구문. 그죠? 반복의 여러 가지 기법적, 그죠? 방식 중에 하나죠. 병행구문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예를 들면 또 여기 A라고 나와 있는 다가.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A-라고도 내가 표시했어요. A와 A-로 표시된 다가는 행동의 뭐예요? 연속을 지금 표시하는 다가입니다. 이게 의미죠, 의미. 스스로의 용언에 붙는 의미죠. 이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복이 어떤 효과를 만드느냐, 이 시에서. 어떤 행위가, 그죠?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뭐뭐 하다가 뭐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한 편을 그냥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간단하지만, 그죠? 아까 우리가 해석했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인법을 구사함으로 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갑자기 끝내버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의미 해석인데, 이제 기법, 형식 해석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 분석을 하고 기법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단어, 하나의 행위, 또 하나의 의미가, 그죠? 하나의 어떤 이 요소가, 반복과 변주 요소가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갖는가를 꼼꼼히 섬세하게, 그죠? 다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시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거시, 미시 알죠? 거시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정교하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가라고 하는 A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 작품에서 이런 의미와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사건의 지속이죠.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가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 그 다음에 고가 또 등장하죠. 수국을 피우고, 먹물에 구름을 띄우기도 하고, 그죠? 로비비아를 뽑아 올리고 할 때 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에서 어떤 시적 효과와 역할을 형성하느냐. 이런 걸 이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소논문을 쓸 때도 거시적인 의미 해석만 하지 말고, 그죠? 미시적인 형식 분석도, 기법 분석도 해야 이걸 좀 더 한 편의 시를 정교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의미만 놓고 보면 다가가 등장하고 고가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의문형 의미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그게 B라고 표시되어 있죠. 쓰러졌을까? 그죠?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실제 굉장히 다양해요. 질문의 형식이 있고, 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서리형일 경우도 있고, 자기 확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똑같은, 그죠? 뭐뭐일까라도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분석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쿵하고 갑자기 쓰러졌을까? 쿵하고 쓰러져서는 일어나지 못했을까? 뭐 이런 까도 우리가 섬세한 차이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 시가 왜 이 변주의 언술 구조로서, 즉 대꾸의 유형으로서 병렬과 기결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 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되는데, 과연 병렬과 기결의 언술 구조를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까 이 밑줄 꽂고 표시를 다 했는데, 어떤 경우는 1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기억이라고 하고, 어떤 건 A, B라고 표시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이것을 확인하는데 증거가 돼요. A, B라고 붙인 그 서술 의미가 이 시의 언술 구조, 변주의 언술 구조에서 병렬과 기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다가, 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반복되는 것은 병렬에 해당된다. 그죠? A 하다가 B 한다. 이게 A와 B는 병렬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가 아니죠. A 하다가 B 하고 고. 그죠? A와 B는 뭐예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전개되죠. 그러니까 이건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언술 구조가, 특히 변주의 언술 구조가 병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의미에 있다. 그죠? 비만 보내다가, 보세요. 또 비만 오다가, 그 다음에 서둘렀을까 하고 의문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B로 가면 노인을 불러다가 띄우기도 하고, 피우고, C로 가면 뽑아 올리고, D로 가면 다가, 그죠? 서두르다가, 또 이제 의문형이 나오고, 이 이후에는 의문형 을까, 이렇게 다시 A-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반부에 서술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다가와 고인데, 이것이 바로 병렬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이제 밑줄 건 부분,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이 시 전체의 언술 구조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전제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분석 설명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이 시는 단어, 구, 절 등의 회귀 및 병행 구문을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병렬적 대꾸를 기결적 대꾸로 연결한다. 자, 병렬적 대꾸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하긴 했는데 왜 기결이라 그랬을까? 그죠?
이 시는 가장 큰 틀에서 A와 A 다시가 수미상관을 이룬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47쪽으로 갑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B의 불러 다가의 A 다가는 전환 이후의 주체의 행위를 수술한다는 점에서 A의 다가와는 차별적 은술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A와 A 다시를 글자는 똑같은 뭐뭐 다가인데 A의 다가와 A 다시의 다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섬세하게 우리가 그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그죠? 치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A에 나오는 다가는 비만 보내다가 7월 한 달도 비만 보내다가예요. 그죠? 근데 B의 다가는 노인을 불러다가 몸물에 구름을 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에 나오는 다가하고 B에 나오는 다가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B에 나오는 불러다가는 불러서 뭐요? 노인을 불러서 몸물에 구름을 띄운다는 것이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다가예요. 근데 A에 나오는 다가는 병행, 그러니까 병렬이에요. A 하다가 또 B 하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는 그죠? 전후 맥락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에 가깝죠. A 다가에 가깝죠. 그죠? A 다시 다가는 일종의 전환이고, 그죠? 병렬인 경우는 A와 C, 고입니다. 뭐뭐 하고 이것은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핵심을 얘기하면 247쪽 밑에서 12째 줄쯤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후 맥락을 표현하는 병렬적 대꾸는 B 이후의 중심적 언술 구조를 이루는데 C, 고의 병렬은 C의 올리고의 고로 연결된다. 다가의 병렬적 구조와 다가 및 고의 병렬적 구조는 자, A와 A 다시에 난데없이 쿵하고 자, 그러니까 쿵하고도 반복되고 난데없이도 반복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의 의미 맥락이 병렬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전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병렬, 기결 이렇게 두 가지 언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되고 쿵하고도 반복되고 그죠? 쓰러진다는 것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갑자기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결이라고 보았습니다. (248조)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시는 병렬적 대꾸의 언술 구조가 연속적 경과를 표현하는데 기결적 대꾸의 언술 구조는 사건의 갑작스러운 결과를 표현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 한 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언술 구조는 병렬과 기결이다. 이렇게 놓고 본 것이고 최종적인 의미는 아까 우리가 이 시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랬죠. 사랑의 어떤 사건이 숨어 있는데 248쪽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화자의 심리가 어디에 잘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뭐뭐 할까? 아니 여기 을까에 잘 나타나죠. 이 미묘한 심리가 이제 이 작품의 주제와도 관련되거든요. 의미하고도 관련돼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보면 앞에서 보면 쿵하고 갑자기 쓰러졌을까? 그죠? 쿵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을까? 그죠? 또 A에 8월 어느 날 난데없이 달려와서는 서둘렀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을까는 화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사랑이 지속되다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자기 감정 상태가 드러나죠. 그죠? 어떤 감정 상태가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어.
아마 그 사랑의 사건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사건이 이렇게 갑자기 끝난 거에 대한, 그죠? 그 의미를 이 시에다가 뭐 여름과, 그죠? 장마와 갑자기 끝나버린 여름, 이것에, 그죠? 토사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를 해석할 때 너무 짐작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증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이 을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을가.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을가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분석과 해석의 방법은 바로 이 구체적인 시에 나타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을가도 그 분석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게 뭐예요? 248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사건의 기결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는 심리적 양상을 바로 이 을가에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포착할 수 있으면 시에서 좀 더 정서적인 부분까지, 그죠? 화자의 어떤 미묘한 감정 상태까지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서둘렀을까, 쓰러졌을까, 못했을까 등의 서술어는 자문의 형식이다. 왜 자문의 형식이라고 내가 표현했을까요? 이 등장인물, 즉 그의 여름으로 비유된 그 남자는 자기 자신일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자문이라는 거죠. 화자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사건화했을 수 있으니까. 자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희망과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처럼이란 게 또 반복돼요. 미음 보세요. 그처럼. 그처럼은 약간 부사어인데, 그죠? 정말 그처럼 허무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처럼. 그처럼도 뒤에도 나오죠. 그처럼 너무 서두르다가. 그처럼. 왜 이 그처럼이 이렇게 나왔을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화자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처럼 허무하게라는 구절은 화자의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그처럼 허무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의미에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반복과 변지, 언술 구조를 분석하고 미적 효과와 기능도 살피고 구조와 원리도 살피면서 여기까지 가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주어 그의 여름은 화자가 자기 사랑의 심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 내가 이제 해석하긴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해석한 걸 정리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한 것을 이렇게 그의 여름으로 비유하고 있다. 의인법을 구사한 것이다. 주어인 그의 여름은 남성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우통을 벗은 채라든지 건장한 몸이라든지 그녀의 마당에서 쿵하고 쓰러졌다. 이런 말로 미뤄봐서 남성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의미 맥락은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감각을 차용하여 화자가 그녀에 대한 사랑의 경로를 비만 보내다가 난데없이 달려와 갑자기 쓰러져 버린 상황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는 사랑의 사건이 숨어 있고 그것은 어떤 사랑의 경로를 지금까지 표현했는데 결말은 그죠? 병렬로 표현한 게 사랑의 경로입니다. 자, 이 언술 구조가 의미 구조를 그죠? 품고 있겠죠. 품는단 말 알죠? 그걸 껴안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구조를. 이 병렬의 언술 구조는 사랑의 경로를 보여주고 뭐뭐 하다가 그죠? 뭐뭐 하고 이게 사랑의 경로입니다. 사랑이 지속되는 경로예요. 그런데 기결이 돼 버렸어요. 쿵하고 갑자기 쓰러졌어.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는데 사랑이 갑자기 끝났는데 그것이 허무하게 끝났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처럼 정말 그처럼 허무하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의 시적 의미를 내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 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병렬의 언술 구조를 통해서 사랑의 경로를 표현했고 기결의 언술 구조를 통해서 사랑의 허무한 결과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8쪽부터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이 병렬적 언술 구조와 기결적 언술 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248쪽 한번 볼까요? 병렬의 언술 구조는, 자, 밑에서 7째 줄입니다. 병렬의 언술 구조는 대상들을 나열하거나 병치하여 첨가하여 연대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의미를 확대하거나 정서를 확산하는 미적 효과와 기능을 합니다. 자, 거기 미적 효과와 기능을 줄 거 보세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한 것이 뭐예요? 언술 구조를 분석해서 미적 효과와 기능을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의미를 확대하거나 정서를 확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렬의 언술 구조를 구사했을 때. 그래서 이 시도 사랑의 경로를 보여주는 이 병렬에서 주로 뭐뭐다가 뭐뭐다가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언술 구조를 반복함으로 해서 어떤 걸 보여줬어요? 의미를 확장하거나, 그죠? 정서를 확대하는 그 효과를, 미적 효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렬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수평적 나열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 병존하거나 수평적 첨가를 통해 상호 연대하면서 등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한편 기결의 언술 구조는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의미를 수렴하거나 정서를 집약하는 효과를 가지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기결의 언술 구조는 뭐예요? 의미를 수렴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서를 어떻게 해요? 확산되었던 정서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집약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고 정서가 확산되었다가 이 기결에서는 다시 의미가 수렴되고 정서가 집약되면서 끝나는 거죠. 그것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뭐예요? 미적 효과와 기능이죠. 무엇이 가지는? 이 병렬, 기결의 변주의 언술 구조가 가지는 미적 효과와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확산되고 정서가 확대되었다가 의미가 수렴되고 정서가 집약되는 식으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이 언술 구조가 가지는 효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 작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독자는 그런 효과를, 그죠?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왜 그런 효과를 독자들이 느끼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독자는 내가 이 시를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하고 끝나면 되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가 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그죠? 평범한 독자는 그 영화가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제는 결국 이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끝이지만, 영화 평론가, 전문적인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형식, 기법을 분석해가지고 왜 그런 효과를, 그 감동이 왜 왔는가를 분석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연구하는 연구도 그렇다는 거죠. 문학도 그렇게 연구를 치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능력입니다. 연구자의 능력. 우리 학생들 이제 이번 학기에 그런 걸 연습해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논문, 과제문을 통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자, 249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를 가져요? 기결적 대꾸는 기납적 구도를 형성합니다. 기납적 구도. 그리고 병렬적 대꾸는 등가적 구도를 형성하죠. 자, 이게 여기 이쯤 온 것입니다. 어떤 구도를, 등가적 구도다, 기납적 구도다. 이게 여기 원리까지 온 거예요. 등가적 구도. 무엇은? 병렬은, 기결은 기납적 구도. 이렇게 지금 온 것이죠. 자, 이 등가다, 기납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조와 원리는 형식과도 관련되고 내용과도 관련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구조와 원리는 형식과도 결부되고 내용과도 결부돼요. 등가적인 구도를 갖는다면 의미도 그럴 것이고, 그죠? 기납적 구도도 의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구조와 원리는. 249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딘가 하면 249쪽 위에서 10째 줄쯤입니다. E와 D는 이러한 구도를 수렴하고 정서를 집약하는 인가적 수렴을 통해 하나의 가치로 종합하면서 기납적 구도를 가지는 기결적 대꾸와 연결함으로써 이랬죠. 자, 이건
이 기결적 대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에는 병렬적 대꾸와 기결적 대꾸를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첫 번째 시, 탄형조 6인가요? 맞습니까? 탄형조 6의 최종적인 구조와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구조와 원리는 등가성의 뭐예요? 기결이죠. 등가성의, 맞나요? 기결. 그게 이제 이걸 종합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렬적 대꾸와 기결적 대꾸가 갖는 각각의 구조 원리는 이것인데 그것이 이 시에서 종합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시 한 편은 어떤 구조 원리를 가져요? 등가성의 기결이라는 종합의, 그러니까 최종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이 시의 구조 원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가성의 기결이라는 구조 원리는 이 시 전체의 형식과도 관련되고 이 시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게 구조와 원리라는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제 미시적인 차원의 개념, 각 개념들을 다시 해석해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락강과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수학, 그리고 베르그손과 니체의 사상, 그리고 들레즈의 사상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개념적 해석의 그죠? 요소들을 다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봤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49쪽. 자, 둘째 단락입니다. 인용시에서 유비적 동일시로 연결되는 그와 그의 여름과 뭐뭐 한 달이라죠. 그와 그의 여름과 뭐뭐 한 달. 병행 구문을 통해 병렬적 대꾸를 형성하는 6월, 7월, 물, 비, 몸물, 구름, 수국, 로비비아, 이건 다 물의 이미지로 하나의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와 연세 속에서 기표의 대체를 통해 통합되고 융해되므로 이것은 압축, 언유, 위장에 해당된다.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프로이트적 개념, 락강적 개념, 들레즈적 개념과 결부시킬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압축, 언유, 위장에 해당된다. 동사로서 시상을 전개하는 달려옴, 서두름, 쓰러짐, 일어나지 못함,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암시에 의한 대체로서 생략과 결의를 통한 욕망의 이동을 드러내므로 전이, 환유, 전치에 해당된다. 그죠? 자,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을 다 이제 꼼꼼하게 이런 개념적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통합하고 전이하여 프로이트적 압축과 전이, 락강적 언유와 환유, 들레즈적, 자, 여기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들레즈적 뭐와 전치가 되어야 될까요? 압축은 누구의 용어입니까? 프로이트 용어잖아. 뭐가 돼야 돼? 위장이 돼야지. 우리 학생들 이제 잘 하네요. 자, 위장에 해당됩니다. 이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서로 교차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 한 편 속에서도. 그죠? 락강으로 따지면 언유와 한유가 서로 계속 교차하면서 지금 등장한다. 동사만 놓고 보면 이건 호, 그죠? 명사들은 주로 언유로 연결되어 있고, 동사들은 환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사랑의 허물을 제시한다. 결국 이제 종합입니다. 전체 종합이에요. 위에서 셋째 줄. 결국 이 시는 단어, 구, 절 등의 회귀 및 병행 구문을 통해 병렬적 대꾸를 형성하고 다시 그것을 기결적 대꾸로 연결함으로써 소소하고 집요하게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끝나버린 사랑의 경로를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감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그 사건의 지속성, 전후 맥락, 기결 등을 통해 화자의 희망과 상반되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허물을 표현했다.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시의 의미 맥락을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구조와 원리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아쉬워서,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끝냈어요. 이 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다. 그죠? 자,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5개가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